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나 경상도에서 자란 토박이 4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은 역마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마살을 가진 배우자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신가요? 역마살이란 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된 애군을 말해요. 그래서 역마살이 낀 사람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심하게 말하면 객사할팔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애군인가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지는 않죠. 우리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역마살이 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배우자라면 어떤지 말이에요. 그런 배우자와 가정을 꾸릴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완벽하게 노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역마살이 낀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은 외로움 그 자체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저는 한때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면서 저와 대화했다니까요. 맞아요. 제 이야기예요. 전 그런 사람과 두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역마살이 낀 남자와는 결혼하지 마세요. 물론 역마살이 낀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가정에 불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 경험자의 조언쯤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을 하기 직전에 외곽에 있는 자연생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어요. 번화가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를 그만둔 이유는 일이 너무 바빠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반처럼 선생님이 근무 시간을 연장해 상시 대기하고 있어요. 방학에도 출근을 하죠. 연장 근무를 한 만큼 돈은 벌었지만 사실 생활이 윤택하진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입고 나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아도 출근과 퇴근밖에 할 게 없었고요. 좋은 집으로 전셋방을 얻은 것 그거 하나 좋았네요. 하지만 그러면 뭐예요? 힘들게 얻은 그 집에서 그렇게 바라던 아늑한 휴식, 질 좋은 식사,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었다고 해도 생활이 점차 피폐해지더라고요. 제가 유아교육 분야에서 일하면서 다짐한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페이, 그 좋은 평판을 내려두고 이직하게 되었어요. 사립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했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체계 같은 것들은 쉽게 적응을 했어요. 힘든 건 처음에 기존에 있던 선생님들의 텃세였어요. 심지어 원장 선생님마저 그랬으니까요. 제가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오래 아무런 잡음 없이 일을 해서 뽑아놓고서 괜히 이직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여줬죠.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동안 갈고 닦아온 학부모를 대하는 기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배운 대로 어린이집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부모들에게 틈틈이 선물을 받으며 어린이집의 발전을 위해 썼어요. 그러니 다들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선생님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렇게 노력한 이유는 그만큼 제가 얻는 것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확실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르게 사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이 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종일반도 없고 방학에도 전면적으로 어린이집이 쉬고요. 자연생태 어린이집이어서 공부할 것이 많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있었어요. 아이들과 자연 친화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만족과 자부심도 있었고요.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엔 없는 등하원 버스에 올라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것도 넓게 보면 좋았어요.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인상을 주잖아요. 특히나 아이들을 하원시켜주면서 학부모들과 짧게 대화를 했는데 그걸 학부모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담당한 아이들이면 더 길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이직한 어린이집에서도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도 만나 결혼도 했죠. 처음에 남편은 학부모인 줄 알았어요. 저희 반이 아니었던 한 아이가 하원할 때 그 아이의 할머니 아니면 남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제가 그 아이가 오늘 학습한 내용이나 칭찬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해줘도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빠들은 거의 그래요. 엄마들보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심을 갖는 아빠들은 눈에 띄죠.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아이의 하원을 하는데 남편이 한 손에 든 따뜻한 생강차를 제게 건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아, 저희 어머니가 만든 생강청인데요. 며칠 전부터 선생님 목소리가 이상하길래 감기에 걸리실 것 같아서 타왔어요.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처음엔 예상하지도 못하게 다정한 구석이 있는 학부모구나 생각했어요. 아까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빠들은 저렇게 잘 안 했어요. 엄마들이야 제가 목이 걸걸하면 감기 걸리셨냐 어쩌냐 이런 말을 했는데 아빠들은 눈치도 못 채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그날 저희 남편은 제 눈에 쏙 들어왔어요. 하지만 호감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학부모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냥 감사한 마음들 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남편은 제게 생강차를 건넸어요. 그리고 목캔디도 함께 주었죠.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런 작은 선물쯤 받는데 남편이 주니까 괜히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애둘러 말했어요. 이제 번거롭게 안 주셔도 돼요. 감기는 안 걸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정말 그날은 가지고 온 생강차도 안 받았어요. 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쿡쿡 쑤시고 쿵쾅쿵쾅거리고 앞으로 내 교사 인생에 지장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남편이 안 보이더니 며칠 뒤 제가 정말 감기에 걸린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고 아이들 하원을 시켜줬어요. 그 아이 하원 시간이 하원 시간 중 끝자락이에요. 몸에 점점 열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아찔아찔하고 손발이 자꾸 저리고 그랬어요. 아마 얼굴은 새빨개졌을 거예요. 결국 감기에 걸리셨네요. 며칠 안 보이더니 그날은 남편이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마스크를 쓴 저를 보더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정신을 놓을 것 같았는데 겨우겨우 붙잡으면서 말이에요. 아, 그러게요. 아이니는 오늘 사물 퀴즈도 잘했고요. 밥도 다 잘 먹었어요. 아버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요새 감기가 독하네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네? 아이니 오늘 사물 퀴즈도 잘하고. 아니, 그거 말고요. 아버님? 네. 아이니 아버님 아니세요? 대? 아니, 누가 미쳤다고 애아빠가 매일 생강차를 타주고 그래요. 남편은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계속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가늠이 안 갔어요. 아마 열이 나서 더 그랬던 것인지도 몰라요.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저 아이니 삼촌입니다. 큰 삼촌. 아이니는 제 동생 아들이고요. 여기 아이니 할머니 집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에 열이 더 올라서 제가 픽 하고 쓰러졌어요. 남편의 가슴팍이 말이에요. 남편이 저를 품에 안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억지로 일어나려고 했다가 갓 태어난 기린처럼 몸을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남편이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죠. 지금 시은 선생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하원 차량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수액을 맞는 동안 남편이 옆에 있었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오해를 풀었고 친해졌고 연인이 되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6개월 중에 만난 날을 합치면 3개월 정도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무역회사를 다니거든요. 그것도 해외 영업부에서 근무를 해서 출장이 많아요. 유럽이며 미국이며 중국이나 일본은 기본이고요. 저랑 만나면서 독일도 종종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귀기 전에는 자주 조카를 마중 나왔었는데 말이에요. 사귀고 나니 출장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저는 내심 서운한 마음에 남편이 출장을 가기 전날 짐을 같이 싸주면서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 내가 애 아빠라고 오해했을 땐 이렇게 출장 많이 안 갔잖아. 너는 늘 이렇게 다녔는데 입사 초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출장 가는 횟수에 차이는 별로 없어. 그냥 그때 나만 보였던 거 아니야? 아닌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출장 가잖아. 길면 2주씩. 그땐 안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봤다고. 그때 우연히 출장이 짧았나 보지. 정말이야? 솔직히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꼬시려면 뭔들 못하겠어. 안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날린 출장만 몇 개다. 그럼 지금은? 다 잡은 물고기라는 건가? 뭘 또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니까 다녀오는 거지. 일은 일이잖아. 나도 자기 일 존중하고 자기도 내 일 존중하고 그럼 지금처럼 열심히 해야 결혼도 하고 가정도 만들고 그러지. 그렇게 말만 하면 뭐해. 결혼 준비는 나 혼자 다 하는데. 나 드레스도 친구랑 둘이 보러 갔다 왔어. 그거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데 나 그때 정말 예뻤다고. 그건 나도 섭섭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그날 출장에 잡힌걸. 결혼식에 놀 수 있는 거 맞지? 결혼식 때도 안 오는 거 아니지? 버진로드도 나 혼자 걷게 하는 거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다. 아무리 내가 양심이 없다고 해도. 그런데 상견례는 생략하면 안 될까? 아무리 해도 시간 안 날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전화나 좀 드려. 뭐? 한 번 식사도 없이 결혼식에서 뵙게 하자고? 아니면 나 빼고 하든지. 내 달력 봐봐.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이번 출장 가면 실적 장난 아니게 오를걸? 그럼 결국엔 뭐다?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일이지. 그러니까 좀 봐줘. 그리고 난 분명히 말했다. 우리 사귀기 전에 말이야. 뭐?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무역회사 해외 영업부라서 해외 출장이 잦은데 괜찮냐고 물어봤잖아. 그때 자기가 뭐라고 했어? 일은 일이죠. 저는 서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취미나 그런 것들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요. 그랬잖아. 그런데 왜 이러실까? 앞뒤가 다르네. 그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결혼 준비는 같이 하는 거잖아. 자꾸 나 혼자 하니까 나만 원하는 결혼 같아. 어차피 결혼은 여자가 다 결정하는 거래. 남자가 의견 내봤자 짜증만 난다니까. 알다시피 난 미적인 감각도 없고 엄마를 안 닮아서 그런가. 여기서 갑자기 어머니 핑계를 댄다고? 아니, 우리 애는 안 가질 거야? 애도 설마 나 혼자 키워? 애를 왜 자기 혼자 키워? 자기 애기기만 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나도 같이 하지. 대신 나는 출장이 있으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저는 남편의 말대로 상견례를 생략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시부모님은 별 말씀이 없었다는데 저희 친정에선 황당했죠. 그래서 남편이 해외 출장이 많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콩깍지가 씌인 건지 결혼식을 올렸어요. 다행히 남편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참여가 아니라 참석했죠. 제가 골라준 턱시도를 입고 인사와 행진만 했어요. 눈물도 저만 흘리고 남편은 멀쩡했죠. 꼭 자기 결혼식이 아닌 것처럼요. 그리고 호텔로 들어와 남편은 곧장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아, 좋다. 나는 호텔의 이 느낌이 너무 좋아. 깨끗하고 쾌적하고 집보다 낫다니까. 그리고 드디어 끝났다.
하나 해치웠네. 저는 티는 안 냈지만 그 말이 서운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해치웠다니. 무슨 게임도 아니고. 그리고 꼭 결혼식 하는 내내 괴로웠다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저는 남편과 가족이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다가올 날을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1년에 남편을 몇 번 봤는지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1년 동안 24번의 출장을 갔어요. 그럼 따져보세요. 한 달에 2번씩 출장을 간 거예요. 그동안 저는 혼자 있었죠. 때론 친정에도 갔어요. 친정이 가까이 있거든요. 너 집에 안 갈 거야? 집도 오래 비워두면 안 좋아. 엄마는 딸이 오랜만에 왔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돼? 뭐가 오랜만이야? 지난주에도 왔으면서. 왔으면 움직이게라도 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기는. 재훈 씨한테 아직 연락 안 왔단 말이야. 지금 호텔 들어갔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일이 안 끝났나?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니겠지?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러게 내가 밖에 나돌아다니는 놈이랑 결혼하지 말랬지? 나돌아다니다니 일하러 간 건데 재훈 씨가 이렇게 일 안 하면 엄마한테 그만큼 용돈 못 줘. 재훈 씨가 엄마 말 들으면 서운하겠다. 나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자주 얼굴 보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가 좋다. 내 딸 외롭게 만들지도 않고. 저는 엄마의 그 말에 입을 삐쭉 내밀고 반항했지만 사실 엄마의 서운함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겐 주말도 별로 없으니 주말뿐 아니라 명절에도 처갓댁에 오지 않았거든요. 쉬는 날에도 집에서 쉬든지 다시 나가든지 그랬죠. 그럴 때 서운하긴 하지만 돈 벌어오는 우리 남편이니까. 그리고 해외 출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낯선 언어 낯선 땅. 그곳에서 업무를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놈의 무역회사는 시차 적응도 안 된 남편에게 바로 복귀해서 출근하라고 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되어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 남편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저는 투정도 못 부리고 남편에게 맞춰줬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아이가 생겼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해외 출장에 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아이가 생긴 것 같아. 남편은 자는 중이었는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흥분한 저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듣고 있어? 자기 아빠 된다고. 그러자 남편이 억지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나 조금만 더 자도 될까? 나 방금 들어와서 잠들었어. 그게 다야? 할 말이 그게 다냐고.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니까? 음. 그런데 자기 일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 육아휴직 있나? 출산휴가는? 있어, 어린이집인데 그런 복지는 제대로 있어야지. 그럼 그 이후엔 장모님이 키워주신대? 어? 어린이집에 맡기면 되지. 요새는 영세도 어린이집 보내. 우리 엄마는 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다면서 나한테 손자 안 봐줄 거라고 입에 닳도록 말했는걸? 아마 안 될걸? 아, 어머님한테 여쭤볼까? 우리 엄마는 글쎄 그냥 당신이 키우지 그래. 일 그만두고. 어차피 내 벌이로 충분하잖아. 충분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지. 무슨 영세부터 어린이집이야. 애들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밀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 무슨 뜻이야? 자기야, 나 어린이집 교사야. 그런데 그런 말은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어머님은 왜 안 되는데? 우리 엄마는 예술가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도 장모님처럼 육아 경험은 나랑 동생만으로도 족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보고 일을 그만두라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 내가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는 아이 키우는 데 전문가잖아. 전문가가 나서는 게 낫지.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이직을 했을 때처럼 가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임신 8개월 때까지 어린이집 업무를 했어요. 물론 힘들었죠. 배는 점점 불러오고 호흡도 가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게다가 저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배가 자꾸 퍼져서 힘들더라고요. 그런 몸 상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제어하고 케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어요. 온 가족이 저보고 독하다고 했어요. 온 가족이 제가 일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래도 저 계속 일했어요. 육아휴직을 다 쓰고 복귀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1살, 2살 커가니까 손이 더 가더라고요. 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출장을 간 남편에게 호소를 했어요. 여보, 언제 오는 일정이라고 했지?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나가서 계산이 안 되네. 그런데 내가 왜 전화했냐면 나 요새 정말 힘들어. 어린이집에서 애들한테 치여 집에 와서 죽어라 에바. 나한텐 휴가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당신도 없고. 나 바쁜데 투정 부리려고 전화한 거야? 그래서 본론이 뭔데? 당신 다른 부서로 가면 안 될까? 출장 거의 없는 부서로. 당신 유능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충분히 당신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줘. 참. 그러니까 진작에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네가 일 그만두고 애 보면 쉬어지는 건데 왜 자꾸 고집이야?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이 일을 하는 게 내 숨통이니까. 내 보람이니까. 각자 일은 건들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내 일은 왜 건드는 건데? 왜 나한테는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건데? 넌 엄마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나보다 애가 네가 더 잘 보겠지. 안 그래? 넌 경험자고 전문가잖아. 왜 쉬운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해? 아니, 왜 그렇게 출장에 목을 매는 거야? 그깟 출장 안 가면 뭐 어때서? 설마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그럼 대체 결혼을 왜 한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 왜 매번 나만 전전긍긍하냐고. 당신은 우리 집 사람이 아닌구나. 아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네. 우리 집 남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씌인 게 있어. 역마살이라고 혹시 아나? 알고 보니 시댁 집안은 대대로 남자들에게 역마살이 있었어요. 시댁의 모든 남자들 이야기를 할 순 없으니 저희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시아버지는 외국계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그 시대에 대학을 나오셨을 정도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땐 아버지와 고등학생 때부터 고속버스를 타고 혼자 여행을 다녔죠. 그렇게 여행을 한 게 밑바탕이 되어서 시아버지는 진취적인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했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륙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본사가 중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고 꿈꾸던 것처럼 중국 본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7년 정도 중국에 살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 동양화를 공부하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낳았고 서방님을 낳아서 서방님이 2살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 귀국하죠. 귀국을 한 후에 시아버지는 남편과 서방님이 자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기 바라셔서 자주 여행을 갔어요. 주말마다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방학 땐 해외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고 친인척이 사는 캐나다나 독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다른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 결과 남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를 할 수 있었고 서방님은 영어와 중국어, 독일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남편과 서방님의 오랜 꿈이 세계 곳곳을 단 한 곳도 빠짐없이 여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대학생 때 방학마다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휴학을 한 뒤에 독일로 가 1년을 살기도 했죠.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따라 여행을 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가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죠. 서방님은 중국에서 일을 했던 게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방님의 모토는 이거예요. 여행은 여행일 뿐 일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방님은 공고를 나와 공대를 졸업하고 그에 맞는 회사에
취업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면서 각국의 경제 흐름을 공부했다고 할까요? 문화를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남편은 서방님보다 여행을 학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무역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여행과 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고 서방님은 여행은 그저 여행으로만 남겨두었죠. 그래서 서방님은 연차를 모두 끌어모아 여행을 다녀요. 그게 1년에 한 10대 번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꼭 혼자만의 여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서방님은 연차를 끌어모아 혼자서 여행을 다녀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출장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가니까 그렇다 치는데 휴가 때 여행을 가면 꼭 혼자 가요. 사실 이전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동서도 서방님과 단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고 저도 남편과 단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끼리 같이 여행을 간 적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과 서방님은 둘이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야, 이런 데서 혼자 앉아서 맥주 마시고 영화 한 편 보고 그러면 진짜 좋은데,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형. 새벽에 일어나서 강변 러닝하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마치 저와 동서가 드러난 식으로 말이에요. 사실 저와 동서는 그때가 해외여행은 처음 간 거라 너무 설레서 이거 먹어보자 저건 뭐냐. 서방님과 남편을 좀 귀찮게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국 땅인 만큼 자기 남편을 더 의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부인인데 와이프인데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희 보고 조용히 좀 할 수 없냐고 너무 이방인처럼 굴지 말라고 촌스럽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동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무튼 남편이 자기 집안엔 대대로 역마살이 있다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남편은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보란듯이 출장 일정을 잡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졌어요. 저는 어린이집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금방 둘째가 생기더라고요. 기쁘면서도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싶기도 하고 기분이 찜찜했어요. 그래도 이왕 제게 온 생명이니 잘 키우자 했죠. 그렇게 저는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를 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죠. 동서와 제가 같은 처지이거든요. 동서는 아이가 셋인데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복직을 안 했어요. 동서가 원래 서방님과 같은 회사 사무직에 있었는데요. 저보다 월급도 세고 곧 승진할 수 있었다고 들었는데 안타까워요. 아마 동서의 처지가 저와 비슷할 거예요. 이 집안 남자들 역마살이잖아요. 하는 짓도 비슷하니 말하는 것도 비슷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윗물이 그러니 아랫물도 그렇죠. 저랑 동서랑 이야기할 때 보면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너무 비슷하게 당해서요. 저번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저희는 더 심해요, 형님. 저희 큰애 돌잔치 안 했잖아요. 원래 쳐대면 돌잔치 꼭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들 돌잔치 준비한다고 연차 쓰고는 여행 갔어요. 4박 5일 이집트요. 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아직도 쳐다보면 미안해요. 돌반지도 하나 없고. 시댁에서 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뿐이야? 애들 생일도 제대로 몰라. 이 양반은 몇 월인지도 모를걸? 내가 케이크 사오라니까 대뜸 묻더라. 조각 케이크 사가면 되냐고. 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물으니까 그냥 케이크 먹고 싶은 거 아니냐. 대가 기가 막혀서. 어머, 저희 애들 아빠도 그래요. 애들 생일인지도 모르고. 나만 배 아파가면 나왔다 이건지. 이래서 출산하면 아빠들도 어디 한 군데는 아파야 한다니까요. 아니면 모른다니까. 이거야 원. 배 아픈 우리만 불쌍하지. 나 첫애 키울 때
출장 적은 부서로 이동하면 안 되냐니까 죽어도 안 된다 하면서 자기 집안에 대대로 역마살이 있다고 하는 거 있지. 그게 변명이야? 우리 애들 아빠도 그랬는데? 아니 그게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다고 이해해 줄 거란 생각이 참. 그리고 매일 휴대폰만 잡고 살지 않아요? 뭔가 하고 봤더니 여행 크루래요. 그래서 당신 누구랑 여행 가는 거 싫어하잖아 하고 물으니까 정보만 공유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도 하세요? 우리 남편이 안 하겠어? 나는 맨 처음에 바람난 줄 알았잖아. 오죽 휴대폰을 보니까. 근데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더라. 여자들 비키니 사진도 올라와 있고. 안 그래? 맞아요. 그런 사진은 뭐하러 올리는지. 그런데 정보 공유가 되어요? 웃겨 참. 근데 나는 제일 서운한 건 그거야. 자기 식구들 집안 행사 안 챙기는 건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처가댁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생일도 모르는 인간한테 지 손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하면 말만 잘하라는 건데 그것도 안 한다? 맞아요. 저희 시부모님 정말 특이하시죠? 환갑잔치도 안 하시겠다. 칠순잔치도 안 하시겠다. 생일도 챙기지 말아라. 대체 가족이 맞나 싶어요. 그리고 형님 말이 맞아요. 자기 식구 안 챙긴다고 우리 식구도 안 챙기나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우린 남한 가서 식사하고 오거든? 그리고 신랑 집에 있어도 매번 해외 출장 간다고 해. 그런데 은근히 서운해하는 티가 나잖아. 그럴 때마다 참 밉다? 그게 뭐라고. 그거 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냥 밥 같이 먹고 축하드립니다 하면 되는데. 동서와 저는 하소연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이것만 불만인 게 아니었죠. 돈, 바로 돈이에요. 출장 가서 쓰는 돈, 따로 여행 간다며 쓰는 돈이 어마어마했어요. 더구나 남편이며 서방님이며 여행에서 돈을 아끼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이 생활비를 줄이고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근처 마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좀 벌어서요. 그리고 제가 돈을 좀 잘 불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저 집에 가스가 끊겼어요. 미납되었나 봐요. 그리고 집에 쌀도 없고 애들 학원비도 연체돼서 자꾸 전화 오고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 혹시 1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월급 아직 안 들어왔어? 저번에 일 구했다며. 사실 애들 아빠가 부탁해서 몇 달치 값을 받았어요. 이제 더 값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저는 지금 동서에게 처한 상황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열심히 사는 동서가 안쓰러웠죠. 동서와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고민하다가 동서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어요. 그러니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형님, 나중에 100배로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를 전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였어요. 저는 되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음을 비웠어요. 저희도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부담이 되었지만 같은 처지에 힘을 주고 받아야 하잖아요. 사실 저희 형편도 그리 좋진 않았어요. 동서에게 준 돈이 제 여윳돈의 전부였고 언제부턴가 남편이 통장 관리를 못하게 해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계기는 이래요. 제가 첫 아이에게 개인 가해를 붙이고 싶다고 말하면서 다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너처럼 흥청망청 쓰는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ATM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 이혼을 요구했어요. 우리 뭐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매달 양육비 100만 원씩 줄게. 애 둘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그리고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
그럼 됐지? 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애들 과외시킨다는 게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말이야? 흥청망청 써? 내가? 나 장봐도 10만 원 안 남기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애들 아빠 노릇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그놈의 애들 아빠 노릇. 내가 이만큼 벌어서 이 정도 누리게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는 거야? 그리고 애들 학원도 꼭 보내야 해? 요새 무료 강의도 많고 학교 선생님은 꽁으로 있어? 당신이 애들 다 망쳐놓은 거야. 알아? 정말 당신 생각만 하면 깝깝해. 학원도 엄연한 교육시설이야. 당신은 틈만 나면 자기 이치에 안 맞는 것들을 비하하지 존중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대하는 거지. 다른 엄마들은 애 가졌을 때 남편이 안 해준 거 뼈에 박힌다는데 그래서 내 뼈는 다 으스러졌어. 알아? 남편은 제 말에 지겹다고 말하며 이혼 서류를 식탁에 올려놓고 집을 나갔어요. 남편은 그대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부모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하게 둬라. 얘가 워낙 답답한 걸 싫어하고 못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냥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어차피 양육비는 준다고 약속했다며. 약속 안 지킬 애도 아니고 안 지키면 나라도 주마. 그러니까 이혼해. 요새는 이혼이 흠도 아닌데 뭘. 너도 재혼하고 싶으면 해라. 우리는 그런 거 안 막는다. 그리고 재산 분할할 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주마. 그럼 됐지? 공평하지?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어. 저는 시부모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커서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아이들은 낳아놓는다고 알아서 크지 않아요. 케어가 필요하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빠의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합의 이혼은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이 역마살을 핑계로 이제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강조했죠. 하지만 소송은 남편이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이 꾸준히 저에게 생활비를 주었다는 게 이유였죠. 생활비가 줄어간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남편은 생활비가 줄게 된 이유를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자꾸 돈을 벌어오라고 했다는 둥, 제가 충동 소비를 한다는 둥, 돈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고치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달라진 게 없었다고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사치스러운 행동에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신중하게 고민해 이렇게 경제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을 요구한 것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한다고 말했죠. 매년 20번 넘게 출장을 가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고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 소홀로 취급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억울했죠. 그래서 1심에선 패소했어요. 저는 불복하고 항소했죠. 상소를 제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소송 잘하고 오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메시지 보낼 건데 한번 보시라고요. 패소를 해서 기분이 좋지 않아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말하는데 동서가 급하다면서 빨리 보라고 해요. 평소에 그런 동서가 아닌데 생각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런데 무슨 아파트 분양 서류더라고요. 10억짜리 아파트였어요. 해운대에 있는 비싼 아파트였죠. 명의는 서방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자랑하려고 전화했냐고 했죠. 그러자 동서가 말하기를 이 아파트가 남편 아파트라고 하는 거예요. 서방님이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면서요. 아이 참, 형님 모르시겠어요? 이 아파트 형님한테 넘어갈까봐 저희 남편 이름으로 산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옷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형편에 이런 집을 왜 샀냐? 하니까 아주버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자도 보여줬어요. 요새 휴대폰 자동 녹음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남편이 그렇게 설정해둬서 녹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파일 다 옮겨놨으니까 그것도 보내드릴게요. 재산 분할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사는 집이랑 매달 양육비 70만 원 받는 걸로 끝났어. 70만 원 받으면 식비랑 학원비 하기도 벅찬데. 아니 원래 100만 원 약속했는데 70만 원으로 낮춰서 말하더라고. 그리고 판사는 그걸 그대로 받아줬고. 그래서 항소 신청하고 오는 길이야.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러면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와이프 몰래 10억짜리 아파트도 샀고 그걸 뺏길까봐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남동생 명의로 해놨잖아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리고 그걸 시부모님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 무슨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는지 알아보세요. 형님이 꽤 오랫동안 열심히 적금 들었잖아요. 그 돈 쓰인 거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정에 비협조적으로 굴었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승산 있을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은 저는 다시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독박 육아를 했고 남편의 강요에 일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사실도 다시 강조했죠. 그리고 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도 증인석에 앉혔어요. 아들들은 가감없이 아빠가 자기들을 놀아주지 않았고 공부를 봐주지도 않았고 집에 자주 없었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아이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편했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 법원에도 같이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미안해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알려준 10억 아파트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남편이 대출도 좀 받긴 했는데 제가 부지런히 들어놓은 적금 몇 개를 말도 없이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도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남편과 서방님의 문자 내용, 전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했고요. 판사는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도 재산 분할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파트엔 저의 지분도 있다고 밝히면서 적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남편의 가정 소홀과 무책임함을 확인해달라고 호소했죠. 너 그걸 어떻게? 남편은 제가 내놓은 증거에 놀랐어요. 그리고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당황하는 말투도 판사를 흔들었어요. 원고, 이 재산을 피고 몰래 취득한 것이 맞습니까? 그 질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판사가 다그치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에서 남편의 변호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렇게 재판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재판장이 술렁술렁 하더니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어요. 판사의 눈빛이 달라진 걸 저도 제 변호사도 느낄 수 있었죠. 됐다 싶었죠. 게다가 이번 항소 때 저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점점 줄었고 그건 남편이 월급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월급의 반 이상을 출장 및 여행 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잦은 항공권 예매 날짜, 매번 5성급 호텔을 썼던 것, 그리고 제 변호사가 남편의 출금 내역을 확인해 해외에서 돈을 흥청망청 쓴 기록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직까지 제 수입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죠. 그래서 결국 2심에서는 승소했어요. 저는 현재 사는 집과 10억짜리 아파트를 손에 얻었고 매달 남편에게 양육비로 150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번엔 남편이 항소를 했어요. 하지만 3심에서 남편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 미약했어요. 그리고 서방님의 증언도 그리 큰 영향이 없었어요. 동서 덕분에 승소했어. 너무 고마워. 자기가 내 은인이야. 에이, 형님이 제 은인이죠. 제가 100배로 갚는다고 했죠? 축하드려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그날 대단하게 꿀잠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해운대의 10억짜리 아파트를 과감하게 팔고 건물을 샀어요. 1층엔 카페와 약국이 있고 2층엔 소아과와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그리고 3층엔 사무실들이 있고
그 위로 2층짜리 월세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른 나이에 건물주가 될 줄은 몰랐는데 감회가 새로워요. 그리고 저희 세 식구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마음으로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들을 전학 보내기도 했는데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어요. 그때 증인석에 앉힌 게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로 다가올까 걱정했는데 너무나도 밝게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했다는 걸 인지했는지 아빠도 찾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사실 건물 관리하고 양육비도 받으니까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전보다 손이 많이 안 가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제가 일을 강제로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안 가는 일을 찾았어요. 숲선생님 공고가 뜬 거예요. 제가 자연생태 어린이집에서도 일했잖아요. 그러면서 숲이나 자연에 대해 아는 게 많아요.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입사 지원을 했고 합격해서 다니고 있어요. 피톤치드와 함께 일하니까 젊어지는 것 같고 좋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출장도 매번 나가는 대로 나가고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모르죠. 이젠 혼자니까요. 아주 혼자의 인생을 만끽하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분명히 장담해요. 저러다 객사할 거라고. 그땐 아무도 자기 장례식 때 안 가겠죠.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저는 장담해요. 그리고 저희 동서요. 저의 도움을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아준 제 동서는 현재 합의 이혼 후 숙려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남편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고 나서 동서와 서방님은 크게 다투었어요. 서방님이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비밀 하나 못 지켜주냐. 그러면서 동서를 무척 나무랐다고 해요. 아니, 난 알려드린 거 전혀 후회하지 않아. 당신이 생활비 안 주고 관리비 안 내서 가스 끊겼을 때 나 도와준 사람이 형님이야. 그런데 내가 누굴 가족이라 생각해야 해? 아주버님? 날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당신과 더불어 나를 귀찮게 생각한 아주버님? 아니지. 나는 형님이 더 중요해. 그래, 당신이랑 형님이 물에 빠지면 난 형님을 구할 거야. 알아? 그리고 동서는 서방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시부모님이 또 그러라고 해서 합의 이혼을 하고 지금 숙려기간이에요. 완전히 이혼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 동서에게 물으니 아직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 꼭 지금 알 필요 없지. 시간은 많아. 어차피 매달 양육비도 나오고 일단 동서도 일하잖아. 그럼 됐지 뭐.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생각해도 안 늦어. 커피 식겠다. 식으면 맛없어. 그쵸? 커피도 식으면 맛없고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해서 뭐해요. 동서, 서방님이랑 이혼한 거 후회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제 선택을 후회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역마살 있는 남자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걸 알고도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해야죠. 저는 동서의 말에 무조건 공감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서에게 함께 다짐하자고 했죠. 그래도 우린 그 인간들과 다르니까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살자고요. 그렇게 서로 울다가 웃다가 마지막엔 응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동서가 완전히 이혼하는 날에도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되면 후련하게 털어낼 것들을 털어내고 둘 다 우뚝 일어나려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 사연은 마칠게요.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